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지현측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얼굴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차들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따뜻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남부순환로 서초 가는 길 봉천 제1종합시장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 낙성대 입구 쪽으로 쭉 정체 이어지고요. 동작대로도 이수역에서 사당역을 지나 밀리고 반대쪽으로도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주로는 성수대교 남단에서 도산공원까지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고요. 성수대교 쪽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정체 구간이 길어서 성내공나대목에서 구룡초등학교 앞까지, 강남 세브란스에서 개나리 아파트 쪽으로 가다서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인천에서는 부평에서 서인천, 국회대로도 여의도 쪽으로 신월에서 영등포구청까지 꾸준히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 증시 작년 거래 마지막 날까지 상승세를 보였죠? 네, 뉴욕 증시가 작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31일에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2.37포인트 0.4% 상승해서 16,576.66을 기록했습니다. 52번째 사상 최고치로요.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26%는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0.40%, 나스닥 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12월의 소비자 기대 지수는 78.1에 달해서 전달의 70.4나 시장 전망치 76.0을 웃돌았습니다. 대도시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3%를 상회한 것으로 7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 52번째 사상 최고치, 정말 부럽군요. 2014년에도 증시가 화랑을 볼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라면서요. 지난해 초에 다우지수의 작년 말 목표치를 16,000에서 17,000선으로 전망해서 정확히 맞췄던 제레미 시걸 워튼스쿨 교수가요, 31일 날 경제방송인 CNBC에 연출에 나와서 올해 안에 다우지수가 21,0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 바이블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시걸 교수는 2014년 전망은 미국 경제가 3%에서 4% 정도, 그리고 기업 실적은 5% 정도 성장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꽤 보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올해도. 이 국내에서는 지금 증시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르는 증시는 지금 안 오르는데, 이 공공요금 물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새해 빅도부터 도시가스, 우체국 택배 등 요금이 줄줄이 오르죠? 네. 우선 어제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8% 인상됐습니다. 서울시 소매가 기준이고요. 또 액화석유가스 LPG죠. 가격도 키로당 90원씩 올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체국 택배 요금도 500원에서 1,50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무게에 따라서요. 그리고 식음료 가격도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오리온이 초코파이 가격을 올해 생산분부터 12개들이 한 상자 기준 4,000원에서 4,800원으로 20% 올렸고요. 혜태제과도 에이스를 비롯해서 7개 제품 가격을 평균 8.7% 인상합니다. 또 파리바게트는 15일부터 19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7.3%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1.3%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과자, 그리고 빵집의 빵들 가격, 이거 올리는 너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스 요금 작년에 2번이나 올리는데 올 시작하자마자 또 올렸군요. 아무래도 공공기업들, 가스공사나 이런 데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에 전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레일도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쪽시 예산이란 말이 있는데 카톡 예산이란 말이 나왔군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예. 어제 통과된 새 예산안에서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여전했습니다. 그 예산이 정부 안보다 1조 8,080억 원가량 줄어든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4,274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부분 지역구에 도로를 놔달라, 또 다리를 놔달라 이런 민원성 예산인데요. 이 SOC 예산뿐 아니라 복지 예산, 복지 관련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부분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5,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올리고 양육수당을 더 많이 챙긴 결과입니다. 또 농촌 표심을 잡기 위해서 쌀 소득보전 변동 직불금도 80kg 한 가마당 18만 8천 원으로 올려서 농민들에게 직접 줘야 하는 돈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반면 현재 남북의 긴장 상황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도 국방 관련 예산은 1,0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예, 이 국방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다른 예산을 계속 늘린다. 예. 이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 작년 말에 세법도 통과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없는 일이 됐네요. 예, 지난 31일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세금 제도가 올해부터 바뀝니다. 전해드린 대로 연소득이 과표 기준에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이 소득세 최고세율 38% 구간에 새로 편입이 돼서 연간 1인당 350만 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12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려 했는데 혜택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 작년까지는 현금으로 30만 원 넘게 결제할 때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올 7월부터는 1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 피부 미백술, 점, 주근깨 제거술 등 미용 성형 목적의 성형외과 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치료비 부담이 10%가량 커집니다. 거론되던 종교인 과세는 도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가 미뤘기 때문인데요. 기독교 등 일부 종교단체 반발에 따른 겁니다. 이 땅에 같이 사는데도 부자들은 계속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목사님들은 안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자들은 기분 나쁘고 승객자들은 좀 안심이 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가번 연세 바로 어제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1910년 구축됐던 기본주소 제도가 104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작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의 신뢰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인데요.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당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가번연세에 맞아 바뀐 것들 중 하나, 이 도로명 주소 체계. 이게 아마 청취자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일 건데, 이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많은 의견에도 정부가 지금 밀어붙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네. 보십니까? 일단은 2007년에 이 도로명 주소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2010년 10월까지 정부가 이 시행 준비를 대개 마쳤습니다. 시설들이라든가 간판들이라든가 마쳤고, 그다음 2011년 7월 29일 날 이미 그때 이 법정 주소로서 예. 도로명 주소를 이미 고시를 했는데 그리고 난 뒤 2012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참여나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2년간 그것을 시행을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제부터 전면 시행을 이제 하도록 법으로 이제 정해놨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지금 도로명 주소는 사실은 1995년부터 이미 시행을 부분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생활 주소라는 것으로 이 병행 이제 기본 주소와 병행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 사용률이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7년에 이제 도로명 주소를 주소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강제 시행을 이제 하게 이제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 국민들은 기본 주소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직도 그게 익숙하고요. 이 네. 도로명 주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럼 좀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이 전면 시행 한 2달 정도를 앞두고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용률이 한 16%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전면 시행이 됩니다만 올해 말까지 한 45% 정도 이 사용률이 늘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행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민간 부분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알아서 쓰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할 때는 여전히 우리 지번 주소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소유주는 거래자들은 도로명 주소를 쓰지만은 부동산의 주소 자체는 지번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두 개의 주소가 사실상 쓰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 주소는 공공기관만이 쓰는 그런 주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계약서에는 지분 주소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주소 자체는 지번 주소고 계약자, 그러니까 거래자들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쓰도록 예. 됩니다. 네. 이 국민들이 더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금 새 주소의 민간 활용률 목표를 45%까지 잡고 있는데 이 목표 네. 달성할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지금 사용률,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사용률이 한 16, 내 17%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예. 그 사용률은 대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했던 그 사용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은 한 5%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 이제 되는데, 그 공공 부분에서는 전면 시행되고, 민간 부분에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도 낮고, 강제성도 없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대체 기기를 이용해서 찾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는, 사용률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설정한 45% 목표 달성은 제가 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새 주소제도 쓰면 이 우선 그 혼란이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혼란이 지금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소 체계 원리가 기존 주소는 그냥 과거 주소는 동명하고 땅의 순서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요. 예. 이 새 방식은 동명 대신에 이제 도로명이 들어가고 땅의 순서 대신에 건물 순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 주소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각종 그 공공 어떤 서식을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 이 새 주소를 외워서 기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오기 이익 같은 그런 기입 같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택배 같은 데서는 기본 주소를 그 도로명 주소 일일이 바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 사고 같은 것이 빈발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해외에서 이제 우리 주소를 사용하는 데서는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생겨서 이걸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지금 이 도로명 주소는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리고 이걸 자리 잡게 되면 네. 빠르고 편리한 길 찾기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예, 이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이 새 주소는 너무 과학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땅의 위치, 주소, 장소, 위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이 위치 확인을 해왔는데, 이 지금 새로운 주소 체계는 이를테면 그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대로,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길, 예. 그 다음에 길의 방향 또 남에서 북, 서에서 동, 그 다음에 20m마다 주소, 번호가 이제 붙여지는 굉장히 위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주소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 영국에서도 이 도로명 주소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명 주소가 우리나라 동명같이 상당히 익숙하고 그다음에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킬로에 해당할 정도로 긴 구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실제 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실제 일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인식 방법과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무슨 동 단위로 이 주소가 네. 형성돼서 공동체 의식도 또 쉽게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로, 로, 길, 그것도 북로, 남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러한 그 무슨 대로, 무슨 길 이렇게 붙이는 것이 행정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좀 이상해요. 제가 네. 살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동교동인데 네. 월드컵 북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월드컵 예, 경기장은 예. 한참 거리가 먼데요.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그 새 주소의 명칭 자체는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게 전국적으로 해일적으로 이제 그 도로명을 이제 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이 장소적인 연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게 안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한 16만 개의 이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20% 정도가 대개 그래도 그 지역의 고유성이라든가 장소성을 반영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 많죠. 예. 네. 뭐 앞으로 우리는 좀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까지도 길게 한 20년 준비를 해왔고요. 예. 짧게는 뭐 7년에서 10년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그 인지도라든가 사용률은 여전히 이제 낮고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이미 법으로서 추진하고 또 한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투입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되돌릴 수는 없고요. 대신 얼만큼 수용률을 높여내느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좀 안정화 어떤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안정화 기간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저는 한 세대 정도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획일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이제 지번 주소와 도로 주소,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로가 잘 발달된 그런 곳에서는 이 도로명 주소를 쓰고 골목 같은 그런 미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번 주소를 쓰는 그 이중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도로명 주소는 실제 이제 우리 생활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계속 정비를 해가야 됩니다. 저는 한 5년 내지 10년을 주기로 해서 재정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역시 이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국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느낄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흑자도 냈다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소비는 어렵붙었습니다. 흔히 이고이지라고 하죠.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매주 목요일 마련한 이슈 포커스. 오늘은 새해 첫 이슈 포커스로 2014년 경제 전망 준비했습니다. 어제 1월 1일 국회는 2년 연속 해를 넘겨서 355조 8천억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정부가 201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올해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장 지내시고 홍익대학교 학장으로 계시는 김정숙 교수 시도대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 시각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 정부가 3.9% 예상치로서 경제 계획을 짰는데 네. 대부분 연구소들은 3.5%에서 3.8% 정도. 해외 기관도 그렇고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금융투자업계는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부가 예측한 3.9%는 조금 희망이 섞인 기대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지난 3년 동안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을 계속 밑돌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IMF 같은 데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 정도로 조금 그나마 회복된 숫자로 보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짐작하는 대로 지금 2.9% 정도 3% 미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에 세계 경제 평균을 넘는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전문가나 민간기관들도 3.5% 전후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낙관적으로 보시지는 않군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1년 경제민주화 바람이 참 세차게 불었는데 이 작년 후반기부터 경제 활성화를 정부가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네. 예, 현호석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 올해가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굳이 관련이 있다면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그동안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나 무슨 경쟁력 향상과 경제민주화는 관련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됐든 복지 재정이 됐든 이 경제민주화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경제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증세, 무슨 정부 규제 이런 걸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또는 이 정부 내에서 경제 활성화, 성장 쪽으로 가야 한국 경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정부도 문제가 뭔지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내수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큰 과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40만 개 정도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역시 낙관론을 유지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지금 수출이나 또는 제조업에서 일자리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제 내수하고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내수 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이런저런 규제가 많습니다. 입지 규제부터 해서 고용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에 자꾸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전 순서라고 봅니다. 예, 좋은 일자리 찾기보다는 우선 일자리를 늘리고 그걸 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군요. 하여튼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이걸 갖고 이제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얘기가 많았는데 그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내면서 이 일자리 창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투자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낙관하기 어렵죠. 뭐 아직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예. 계속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요. 소득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것인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돈 버는 일, 생산하는 일 이걸 좀 하기 편하게 해주고 활성화해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날 텐데 지금 이 당연한 원리가 정책 현장 또는 정치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용률 70% 달성, 이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70% 내년이 아니라 이제 임기 중의 달성인데요. 임기 중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그 고용 비용 상승 추세라든가 예. 또는 고용 관련 규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이게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70% 숫자를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목표 달성하는 지금 하나의 숫자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좀 무리하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행정력으로 달성하려는 조짐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의무고용제라든가 고용할당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억지로 70%를 달성해 본들 오히려 그것은 국가 경제에도 부담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기업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부터 만들고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편 어제 다 통과됐던 법안들을 보면 그동안의 R&D라든가 고용 촉진 같은 것을 그 명분으로 이 비과세 감면해 주던 걸 축소를 해서 이 최저 그 법인세율을 17%로 했습니다. 네. 이제 지방세까지 합하면 19%가 되는데 또 한편 이러면서도 고용을 확대하라.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정부는 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참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뭐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또 경제 성장률이 3.9%가 되는 걸 전제로 이제 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상당히 좀 낙관적인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든 국내 투자든 우선 이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특히 전 세계가 그 외국인 투자 FDI 유치를 위해서 지금 경쟁 중인데 투자에 관한 한은 우리가 갑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이 반기업 정서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번에 소득세 그 최고 구간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춘 거,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세수 증대 효과가 뭐 많아야 4천억, 뭐 3천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게 3천억 정도로. 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0.1% 정도인데요. 이거 가지고 뭐 글쎄 부자 증세는 맞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복지 재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0.1% 더 걷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포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에 관해서는 이미 절반 거의 40% 수준의 근로자들이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지 않고 이미 상위 1%가 우리나라 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득세에 의존한 증세는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세금 원칙, 즉 세원을 넓게 해서 조금씩 부담해서 좀 많이 걷는 이러한 다수로부터 걷어서 소수에게 몰아주는 이런 조세의 기본 원칙에서도 지금 벗어난 것이고요. 더군다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제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올린 사람들의 세금 올리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 하에서 볼 때는 좀 정의롭지도 못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많은 논란을 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세금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에 관련돼서 이번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네. 이것도 국회에서 마지막에 진통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특정 재벌들 지금 이미 투자가 들어와 있는 2조 3천억 원 뭐 공개를 하자면 SK나 이런 특정 재벌들을 위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든 그 우여곡절 끝에 찬성 166표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투자 확대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의 그 제정으로 이제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서는 이제 기대 효과를 많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뭐 경제 전문기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차차 그 시간이 걸릴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그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를 통해서 기업 숫자를 늘리고 확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결국 50%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비록 계열사라 할지라도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하에서 국내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적극 유치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아직도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 생활 그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어떤 정치 논리로 이 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보편적 증세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보편적 복지를 대부분 수용을 하면서 5년 동안에 135조 가계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돈은 마련해야 되겠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하 경제 양성하겠다, 세출 개혁하겠다. 이게 또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보편적 증세를 하려고 보니까 반발이 워낙 많이 부딪히거든요. 세금 폭탄이다 뭐다 이랬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세출 4천억 더 깎았다 이래서 재정 건전성 강화됐다. 이렇게 국회는 또 자랑을 합니다. 예, 앞으로 빚 더 안 내고 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그 공약되거나 추진하기로 한 복지제도만 가지고도 예. 지금 향후 4, 5년 내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많이 훼손될 거라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 예상인데요. 지금 2014년도 예산에서는 뭐 흑자 예산을 짰다고는 하지만 과거에도 항상 흑자 예산을 짰다가 경제 성장률이 이 예상을 밑돌고 또 추가 경정 예산을 만들고 이래서 항상 적자 재정으로 돌아선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3.9% 성장을 전제로 추계를 한 세입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거보다 밑돌면 세입이 그보다 밑돌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작년에 했듯이 또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로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추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추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또 그것은 별도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만 하기로 이제 정치권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경의 가능성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되면 그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예. 지금 그 세입 세출 대비 그 균형 예산이 적자로 돌아들 가능성이 많고 결국 이 적자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누적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예. 지금 그 기재부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작년 말 이제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재작년 말 446조인 중앙정부 부채가 작년 말에 한 480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515조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국채를 그만큼 발행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국채 그 자체가 예. 무슨 뭐 나쁜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채권 시장의 또 그 일종의 그 공급 요인도 되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국가 부채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최근에 빠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 지출 또 저출산 고령화의 그 상황을 볼 때 향후 몇 년 사이에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잠재 부실 가능성, 특히 여기에는 이제 공기업 부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국가 부채입니다. 공기업 예, 부채의 그렇죠. 배경을 보면 적지 않은 부분이 정부의 위탁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문제가 될 경우에 국가가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벌써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뭐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큰 문제는 없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추세를 예상해 볼 때 우리가 이 재정 적자 또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참 공기업 부채 말씀하시니까 요사이 그 철도노조 파업과 연관돼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2012년 말 이 기준으로 493조, 그 중에서 12개 기업만 412조, 또 9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게 계획하지 않고는 안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불효불급한 자산 다 매각해서 예. 부채 비율을 낮추고 민간 기업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옥석을 가리어야 될 거고요. 물론 예. 정부도 필요한 자산은 놔두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그 자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구분요. 또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공기업의 그 필요한 자산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졸속 뭐 시간을 정해서 강제로 매각을 할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침체된 자산 시장에 더 큰 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정부의 방침은 맞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공기업 부문이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그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또 몇 년 뒤에 또 불효불급한 자산을 해소해라라는 일을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간섭 또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정부의 관행 또는 이러한 그 공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부실 이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뭐 불효불급한 자산을 강제 매각한다고 해서 공공 부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경제 최대 암초 뭐니 해도 환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등으로부터 지금 현재 절상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양적 완화 그래서 엔화 약세로 결구운 표정인데요. 네. 올해 환율 문제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올해 환율 전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의 그 양적 완화의 축소, 테이퍼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달러의 강세 기조를 형성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나 세계 경제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암초가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이제 아베노믹스의 엔화 무제한 풀기, 결국 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작년부터 꽤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수출 업종에서 특히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에서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이미 영업이익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외로 작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부문에서 수출이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환율 시장에서는 달러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 속에서 원화가 어디로 갈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작년부터 나타난 재밌는 현상은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서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오히려 외국의 선진국의 투자 자본이 한국으로 몰리는 그래서 원화 강세 요인이 되는 일이 몇 번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에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 보면 많은 전문가들은 금년에 원화가
약간의 강세 기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달러 1,055원에 맞췄는데 네. 올해도 그 밑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가능성은 위아래가 다 있지만 예. 더 강세로 즉 1,050원 예.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내적인 위험 중에 가장 큰 것으로는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 문제는 각 가정이 특히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뭐 1,000조에 달하는 공공부문 부채 더해서 또 하나의 쌍둥이 부채죠. 그러니까 이 민간의 가계부채가 1,000조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규모 자체보다는요, 항상 부채라는 거는요, 이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자체로 보면은 지금 그 부실률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선이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일부 가계가 이제 상환이나 이자 부담의 한계에 달할 경우에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000조에 달하는 우리 가계부채는 사실은 뭐 어제 그제 1, 2년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고요. 예. 오랫동안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는데도 못지않은 기간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뭐 탕감해주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예. 그 한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환 능력을 도와주면서 결국은 소득 증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여기에는 묘방이나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의 디플레이션을 염려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대 총장 로런스 소머스는 안 그래도 세계 경제도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공급 과잉으로 바뀐다. 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작년이죠 이제 2고2지 아닙니까? 네. 수출은 잘 되고 흑자는 나는데 성장은 낮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고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는 김중수 총재는 이 디플레이션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디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우리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국제 경제에 아주 달통하신 두 고수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기로에 서 있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현 부총리가 그제 장기 침체의 가능성을 언급한 거 상당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우리가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3.8% 전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추세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소멸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오늘 낙관은 또 말씀하시고 또 비관은 또 말씀해 주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김종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새해 첫 방송에서 참 씁쓸한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 중산층 중 약 50여만 명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비정규직 자영업자들 소득이 준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군요. 그 무너진 중산층 중에 한 분입니다. 직장을 잃은 40대 가장이 실직 사실을 숨기고 떠돌다가 폐가에서 잠자는 중에 추워서 피운 불에 질식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그분이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 통화에서 부인에게 한 말은 여보 나 일찍 퇴근했어 이 말이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출발사진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